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더운데 비도 오지 않습니다. 전국 논밭이 너무 가물어서 걱정인데요. 메르스 여파에 가뭄 여파까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가 현장 연결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고요. 전문가와 함께 가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르스의 직접적인 파장은 관광업계를 휘청이게 하고 있죠. 이달 들어서만 한국에 오길 취소한 외국인들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는데요. 관광업계를 위한 어떤 지원 방안이 나왔는지 알아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스톤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봐야 되나요? 시장이 하루 종일 별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 9.85포인트, 2042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6.5포인트, 705.85로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들이 6개월 만에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는 부분인데요. 네. 거래소 시장에서 한 123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한 83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거래소 시장을 좀 한 130억 정도 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한 304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오늘 RE가 이제 그 주식상 늘어났죠. 상한가 폭이 30% 늘은 첫날인데요. 예. 아직 기세 좋게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도 있었지만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 종목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자체에서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당분간은 조금 조정의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 확대가 거래량 확대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그 정부에서 추진했던 요지가 그거였던 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가격 제한폭 확대가 되다 보면 시장의 투명성이 좀 더 제고가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늘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15%하고 30%는 자체는 심리적으로 유축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하한가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몇 개 있긴 한데요. 네.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반도체 같은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유상증자 중국 쪽에 이제 1,100억 정도 유상증자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호재가 이제 한 번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예전 같으면은 15%의 때는 하다못해 이틀 정도 나눠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한 번에 갔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예전에 15%에서 멈춘 자체가 네.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 중소형주 하고 일반인들한테 심리적 압박감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뭐 하는 업체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반도체라고 분류는 되고 있죠. 휴대폰 부품 쪽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업체죠? 코스닥 업체입니다. 예. 거래소에서는 태양금속 우선주인가요? 네. 예. 또 상한가까지 갔다가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그 장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던 사실 네. 태양금속 우선주가 가장 예. 먼저 장중에 들어갔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상한가 다시 끝났습니다. 330원, 예. 29.6% 올라 상한가로 끝났는데 장중에 부침이 상당히 심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가가 1,180원까지 빠졌으니까 네. RE가 등록이 상당히 컸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중소형 개별주들의 움직임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 네.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코스닥의 작은 종목군들, 예, 그중에서도 신용이 많은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이 올라가는 테마성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종목군들 자체는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더 신중하고 네. 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일반 투자가들이 보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보다 정보가 좀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종목에 대한 좀 분석, 평가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를 기다리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뭐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거고요. 예. 사실 FOMC에서 뭐 추가적으로 우리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발언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FOMC 끝나고 나온 이후에 네.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연내에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연 재확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9월 인상 여부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 문제 자체가 지금 자꾸 찌그러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꾸 이제 뭐 글로벌 경제 자체 좀 안 좋은 영향을 자꾸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단 뭐 18일날 유로그룹 회의가 있는데요. 유로존 회의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저것 합쳐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 양상을 보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시장이 좀 명확하지 않은 네. 것들이 많아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네, 오늘 지금 증시 시황 전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격 제한폭, 이게 원래는 플러스도 15%, 마이너스도 15%였는데 예, 두 예. 배로 확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것 부분도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2배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외에 뭐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상장 지수 증권인 뭐 ETN 등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네. 상한가가 이제 기존 15%에서 30%로 확대가 되면 주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맞으면 2배 가까이 됐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5일이 필요했는데 이게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 2일 반대로 연속 상한가를 떨어지는 맞으면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대박과 쪽박,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 98년에 이제 상한가 기준이 15%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다시 17년 만에 30%로 조정이 되는데, 네. 최근에 뭐 어떤 유행했던 가요 중에 위아래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사 중간에 보면 위아래 이렇게 외치다가 위아래 해가지고 두 번 외치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도 같은데, 네.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1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상한가 하한가를 오갔다고 생각했으면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60%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걸 표현하면은 86%까지 올라간 거기 네. 때문에 거의 뭐 90%, 2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 기자님 지금 마음이 급하시죠? 예.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오르면 좋죠. 30%까지 오르면 좋은데 떨어지는 게 걱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좀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당국이 이번 조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좀 퍼지게 하고 기업 가치도 좀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보다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에서는 이런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뭐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실적이나 주체 표대결 가능성들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10% 이상 뭐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30%까지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봤으면은 이 기업들의 규모나 뭐 이런 시가총액을 생각해 보면은 몇 조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식 대차 거래라든지 공매인 경우에 주식을 미리 빌렸다가 뭐 되파는 뭐 이렇게 되는 형식이 될 텐데 이런 것들과 이런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좀 혼란을 좀 줄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도에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에 조금 더 뒤늦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 조심해야겠죠. 예.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소비 패턴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 지난 주말에 가시기로 계획하셨다가 안 가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것들이 그대로 지표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주요 백화점 매출을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에서 8% 정도 이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이제 주요 대형마트 매출도 12 내지 13% 감소했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들 많았던 명동 일대 화장품 매장이라든지 면세점 이런 곳들도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많이 들렀었는데 심리적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진 마음이 참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외출들을 자제하면서 인터넷 쇼핑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또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죠? 예.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온라인 몰 매출이 한 50% 이상 급증했다고 하고요. 뭐 또 다른 뭐 G마켓이라든지 옥션, 뭐 인터파크 같은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도 뭐 식품이나 색필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로 가서 사곤 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주문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매출이 적게는 20%, 많게는 60%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뭐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뭐 식품 등 마트 상품 매출이 뭐 적게는 한 150%, 많게는 300%, 뭐 3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백화점 온라인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뭐 신세계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같은 그런 곳의 온라인몰도 이번 달 온라인 매출이 40%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번에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1,000원권 전지은행권이요. 예. 이게 몇 장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45장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또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예, 뭐 이게 이 좀 불안감의 반영이라고 할까나요? 하도 이제 안 좋은 일도 많고 하니까 뭐 행운이나 재운을 불러오고 또 애군을 물리치는 뭐 부적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좀 늘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국은행이 10년 만에 내놓았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 5장, 세로 9장씩 해가지고 45장 1,000원권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그런 전지인데 이게 이제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2만여 장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아직도 살 수는 있어요? 예, 뭐 10만 장이 한도니까 뭐 더 살 수는 있는 건데 여러 장 붙어 있는 새 지폐가 뭐 행운이나 재운을 불러오는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 주변 한국은행 주변에 가보면 줄을 서서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다고 하는데 59,500원이라고 하는데 발행 물량은 10만 장이니까 아직 좀 여유는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2001년부터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연번으로 붙은 것들을 많이 판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번이 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궁금한 거는 이 전지에 있는 거 45장을 다 그냥 잘라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막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게 실제로 한국에서 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가치는 이제 액면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운전하실 때 TV 보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사고가 나죠. 그러다가 운전자의 책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공방들이 붙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운전자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는 있는데 사실 적발은 좀 어려워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거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운전자의 안전운동을 유도하고 뭐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것을 새롭게 적용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 중에
TV 영상을 보거나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 화면을 조작하다가 어디 가겠다라고 조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사고가 날 경우에 운전자 과실 비중을 10%포인트 높인다고 합니다. 보험에서 말이죠. 그러면 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고가 나면은 자기 신이 가해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고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내줘야 되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직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 해에 자신이 내야 되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경우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10m 이내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 과실 비율이 지금까지는 70%였는데 이게 80%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운전자들한테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조심하라는 거고요. 사인이군요. 그리고 도로에서 이제 주유소등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라든지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0%에서 70%로 늘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데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더 묻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달리다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라든지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사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을 100%로 이렇게 물리도록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과실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동영상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규정이 없었을까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이제 그런 것을 따라가기는 좀 뒤처진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과실 비율 같은 것을 진짜 손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개발된 건 아니고 이제 보험사에서 내나요?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개발을 하나요? 그 손해보험협회하고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함께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익숙히 자기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영상이 마련이 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된 건 아닌데 곧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돈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지키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네, 어찌나 가문지 지금 소양강 댐의 수위를 보면은요, 역대 최저치라서 발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다들 마음이 타들어갈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현재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농민분 한 분 연결을 해서 얘기 들어보고요. 또 가뭄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내용 중에 정정해드릴 것이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6월 12일 금요기획에서 방송됐던 내용 중에 영종도에 들어올 시저스가 내국인 입장 허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방송으로 얘기가 됐는데 리포앤시저스 측에 따르면은 복합 리조트 내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왔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위례 신도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례 우남역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인기가 높다는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거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분당, 적게는 송파 근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에는 몇 번 정도 이렇게 전화 문의가 들어왔어요? 오전에만 하더라도 10통 이상은 온 것 같고 저희도 점심 지나고도 계속 오고 있고 저희들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는 청약이 지금 200대 1, 300대 1 이 정도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고요. 네, 웃돈도 상당히 많이 붙고 있어요. 적으면 3천, 4천, 층이나 건물이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2억까지도 붙고 있죠. 그러면 이 위례 신도시 청약 열기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집값도 계속 좋아지는 편이니까 이제는 아마 여기를 판교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또 앞으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새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게 되니까 청약자들이 더 몰리고 있는 게 맞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강남 쪽 살고 있는데 오래 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또 주말이고 그래서 재건축 때문에 부모님이랑 알아보러 왔어요. 위례 신도시로 알아보고 계시는데 새 집이니까 그리고 깨끗하니까 좋은 것 같고 지하철역도 여기랑 가까워서 그래서 좋고. 그러면 이 청약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오신 건가요? 경쟁률이 워낙 세서 당첨되기 힘들 것 같은데 시세 같은 거 여러 가지 봐야죠.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위례 신도시 청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이 차가 새로 나온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잠깐, 외관은 딱 봐도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알죠? 지금 타보시면 압니다. 가까운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방문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의 인터뷰는요. 최악의 가뭄, 경제적 손실을 막을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논밭이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가뭄이면은 일단 농사 잘 안 되고 농가 소득도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요. 오래 가다 보면은 농산물 가격 불안해지니까 이게 정말 농가만의 문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적잖은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고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농가 현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연결해서 해법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시입니다. 안반대기 마을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고랭지 배추무 생산자 협의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 거의 안 왔죠? 예, 그렇습니다. 안 왔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된 건가요? 아마도 2달 좀 지났을 거예요, 아마. 아, 2달이나요?
아니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농사 짓는데 좀 피해가 많이 크지 않으실까 싶네요. 어떤 농사 짓고 계신가요? 저는 배추 농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 배추요. 그러면은 배추만 일단 하고 계시고 지금 협의회를 맡고 계신 것은 배추무 생산자 협의회장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좀 높은 곳에서 짓는 고랭지 농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고랭지면은 왠지 그쪽에는 더 비도 더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나 보죠?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고요. 예. 뭐 고랭지라고 해가지고 비가 더 많이 온다. 뭐 이런 아마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농업에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예. 그러면은 이렇게 2달 동안이나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물은 어디서 끌어 쓰시나요?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그 안방관정이 몇 개 있긴 한데. 네. 지난 겨울부터 이제 눈도 조금 왔고 봄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정도 지금 말라서 별로 쓸모가 없어지고. 네. 지금은 이제 마을에서 한 1.5km? 예. 되는 밑에 이제 계곡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실어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 한 분만 그쪽에서 용수를 쓰시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저희 마을은 면적이 한 200헥타 되고요. 네. 농가수는 한 23농가가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물이 태부족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배추를 밭에 정식한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일부 농가들이 이제 상당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이 가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달 한 20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마을 전체가 이제 배추 정식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도 비가 안 온다고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나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방법론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현재 이제 여기 그 고랭지 지역은 산 위에 있어요. 여기 이제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뭄이 계속된다고 보면 아마 그 스프링쿨러 같은 이제 그 농업용 기계 종류, 그리고 물을 받아서 놓고 이제 담아놓고 쓸 수 있는 그 물 탱크 같은 용기, 그리고 물을 실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뭐 시설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물을 실어 올 수 있는 그런 차량.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당장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근본 대책은 계곡에서 이제 기장치로 해가지고 물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서 대형 이제 집수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제 농업에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통로로 해가지고 이제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한번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했는데 수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그렇다 할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고 일단 정부도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시갑 고랭지 배추무 생산자 협의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의 최승일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농민분 말씀 같이 들으셨잖아요. 예, 걱정이 많으시죠? 네. 가뭄이 정말 심각한가 보네요. 예, 심각하죠. 이게 올해 사실은 뭐 쭉 가물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강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강 수계가 비교적 물이 풍부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강 수계가 전부 말라버렸습니다. 네. 북한강에 있는 소양강 댐에 그 조수율이 한 26.1% 정도. 네. 그 남한강의 충주댐도 한 23.1% 정도. 그래서 예년 조수량의 한 3분의 2가 채 못 됩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심각한 걸, 그 정도로 하고 심각한 걸 좀 더 그 팁으로 느끼려고 그러면은 소양강 댐 수위가 지금 152m가 조금 넘습니다. 네. 50m만 되면은 우선 발전을 못 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식수 공급이 제한적으로밖에 공급이 안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2m밖에 안 넘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럼 한 2m 정도가 마르는 곳은 비가 안 올 경우에 어느 정도나 가물면은 그렇게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소양강에서 그 방류량은 예전에 비해서 한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물을 좀 늘리는 비상 방법을 쓰기는 해도 네.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보름 안팎에서 상는 150m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더 이상 비가 안 오면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름 사이가 비가 한번 와줘야 되는 그런 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양강 댐 바닥이 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네, 예. 물이 차 있던 곳이 다 말라가지고 바닥이 드러나서 거기가 풀밭이 돼 있을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알 수 있죠. 네. 소양강 댐이 이렇게 마른 것은 그러면은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70년대에 한 번 있었습니다. 78년인가 70년에 한 번 지금보다 더 낮게 내려간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래봤자 지금도 거의 그때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뭐 한 예. 40년,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 발전도 어렵다고 하셨고, 식수 공급도 어렵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추가 피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농사 짓는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농사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이제 지금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간 논농사에서는 아예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 한강 이북 쪽에서는 아예 그걸 밭으로 갈아엎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일단 농사가 제일 문제. 지금도 보면 야채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충해도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수력 발전의 생산량이 우리나라 전체의 그 전력 생산량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큰 임팩트가 있다기보다 이제 마지막 여름에 우리가 전력 피크가 되고 막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는 그것도 상당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뭄이 심하게 되면 지역의 축제 같은 걸 못 해요. 예를 들어 전에 봄 가뭄이 왔을 때는 우리 인제 빙어 축제 같은 거 거의 한 70만 이상이 모여들어서 지역 경제 비교적 활성화됐었는데 그것도 지금 오래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군요. 지역 경제에 대한 주름도 잡힐 수 있고 전 분야에 있어서 농사, 지역 경제, 전력 생산, 생활용수의 단수 이런 부분이 전체로 주름이 잡힙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 말씀하시죠. 예. 더 걱정인 것은 올해는 어떻게 해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만약 가을까지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내년은 정말 급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그 비가 안 오는 것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가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농림축산부는 농림식품은 농림식품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환경부는 환경 나름대로 다 지금까지 가뭄을 안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뭄 대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을 개발한다든가, 양수기를 공급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가뭄 주기가 38년 가뭄주기, 124년 가뭄주기 이런 게 겹치는 시기가 됐다 그래요.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신 변희령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려하신 것이 지금부터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그런 확심한 가뭄주기가 겹치는 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가뭄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 올해 가뭄이 올해도 지금 힘들지만 가을에 태풍까지도 제대로 안 와가지고 내년 돼서 닥칠 때에 이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수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게 하수 처리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물을 쓰게 되면 그게 대부분 다 하수도 다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모아서 처리해서
다른데 우리가 먹는 물로 쓰기는 좀 뭐 할지 몰라도 다른 어떤 용도로는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쓰려고 하는 비용이 실제로는 상수도를 쓰는 비용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같았어요. 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지 되는군요. 투자도 많이 들어가지만 상수도 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깨끗한 상수도를 써도 되는 걸 누가 재처리한 물을 쓰겠나 이래가지고서 안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재처리한 물을 그런데 그 필요한 대로 갖다 끌어 쓰려고 하면 관을 여러 번 묻어야 되는데 관을 길게 묻는 비용도 비싸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극심한 가뭄을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상수용 하수 처리수의 재활용도 상당 부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오늘은 경매 이슈 시간입니다.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지난달에 경매 시장은 어땠나요? 예, 지지옥션에서는 매월 전국 경매 자료를 집계해서 지지 경매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5월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매 진행 건수는 11,426건, 낙찰 건수는 4,447건으로 두 지표 모두 2001년 경매 통계가 누적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진행 건수 및 낙찰 건수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낙찰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5월 전국 낙찰가율은 73.2%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하면서 2008년 7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 4.2명을 기록해서 최근 7, 8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활발했던 부동산 경매가 조금 잦아들었다, 이렇게 봐야지 되나요? 예, 일단 진행 건수랑 낙찰 건수 자체가 이제 역대 최저치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매는 아무래도 이자 체납으로 인해서 나오는 진행 물건이 가장 많은데요. 이자 부담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자 체납으로 인한 경매 진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물건 자체가 덜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말씀하셨듯이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까지 물건이 나오지 않고요. 물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경매가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낙찰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두 번, 세 번 유찰되는 물건들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낙찰이 되면서 재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줄어든 것이 전체 진행 건수나 낙찰 건수 감소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도권 아파트를 둔 경쟁은 치열하다고 하던데요. 예,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물건들이 수도권 주거시설,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좀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5월 경매 시장에서도 이런 영향들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5월에 수도권에 낙찰된 아파트 물량이 한 400여 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에 가까운 한 195건이 응찰자가 10명 이상 몰린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면은 두 채 중에 한 채는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은 서울은 약 31%, 경기도 48%, 인천은 약 51%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이제 소형 아파트를 좀 싸게 낙찰받아서 월세 등으로 임대를 놓으려는 투자 수요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실수요자들도 워낙 그 소형 주택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중소형 저가 아파트가 경기 인천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역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난달에 응찰자가 최대로 몰린 곳을 봤더니 경남 함양군에 있는 임야였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응찰자가 많이 모였나요? 예, 66명이나 몰리신 물건인데요. 그 지역이 이제 지리산 용소 계곡 인근에 이제 등반 코스에 있는 임야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규모는 약 5,000제곱미터, 약 1,500평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이곳은 지리산 주봉인 천왕봉을 오르는 산행 기점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때문에 이 주변에는 이미 펜션이나 민박, 그다음에 그런 숙박시설 같은 게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또 면적도 5,000제곱미터로 꽤 넓은 편이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찰에 참여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감정가가 약 4,959만 원, 5천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66명이나 몰리다 보니까 낙찰가는 5억 2,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아졌네요. 예. 그래도 뭔가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요즘 호황인가요? 계속? 어떤가요? 예,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계속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요. 이런 여파가 경매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달에 제주 지역에 이제 주거시설 경매 물건이 딱 7건이 나왔습니다. 네. 7건이 나와서 모두 낙찰이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적게 나온 거냐면은, 제주도에서 2008년 10월에 주거시설만 752건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숫자가 10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최근에 물건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낙찰가율도 119%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평균 응찰자 수도 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서귀포시 중문동에 이제 지어진 약 30년 된 그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만 7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두 채의 경매가 나와서 4,100만 원에 낙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감정가가 약 1,300만 원에 불과했으니까 낙찰가율이 무려 300%에 이르고요. 3배네요. 예, 협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이제 한림읍 소재 이제 단독주택도 한 건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유찰 없이 신건에 감정가의 116%인 약 2억 1,700만 원에 낙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제주도의 기촌 기농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인구 유입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굉장히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구 유입뿐만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국내 이제 투자자들이 네. 제주도에 물건이 나오는데 지금 구매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까지 부동산 물건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달에는 경매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서 5월 사이에 일반 주택 거래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경매가 보통 진행되려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네. 일반 거래 물건이 많았던 3월에서 5월 물건이 아직 매각길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이 이제 지금 나올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물건이 거래가 늘어났으니까 경매 물건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경매 물건 당국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짜 물건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임장 활동이라든지 이제 가서 물건도 확인해보고 하는 활동들을 이제 보통 야외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여름에 덥다 보니까 그런 임장 활동 많이 적게 하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 비수기에 들어가기 전에 입찰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반기 중에 6월달이 가장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조언을 한마디 드리자면은 네.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저가 매수에 있는데요. 그렇죠. 매수가 급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은 이제 낙찰가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수요자만큼이나 투자 수요자가 많다는 걸로 보고 계신 거네요. 예, 최근에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가 이제 예전에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바뀌면서요. 네. 투자에 대한 그 수익률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유동화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수입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투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을이 오면은 낙찰가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 중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일반 거래 물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감정가가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감정가가 오르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률로 정해지기 때문에요. 하반기 들어서 낙찰가율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의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하반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예, 저희는 지금 일단은 낙찰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지금 네.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하반기 때 추세를 봐서 좀 입찰에 참여하시라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이는 게 올해가 좀 유독 두드러지는 건가요? 예, 특히 올해는 경매 진행 물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요. 네. 15년 만에 가장 적은 물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물건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네. 물건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매력은 저가 매수다라는 점을 자꾸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투자에 들어가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명동마저 관광객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6월 들어서만 한국 여행을 취소한 외국인이 10만 명이나 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정부가 이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3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